한정숙은 하얀 병원 시트 위에 앉아 흐느꼈다. 새쌍둥이가 태어난 병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하실처럼 어두웠다. 새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천사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낯설었다. 갈색에 가까운 피부와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정숙이 평생 거울에서 보아온 자신의 것과는 달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정혜일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게 우리 애들이라고? 정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야 분명히. 하지만 헤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은 분노로 핏줄이 서고 손끝은 떨렸다. 난 널 믿었어. 그런데 애들 얼굴 좀 봐. 이게 말이 돼? 유전이 어쩌면 조상 중에. 그만둬. 핑계 대지 마. 난 더는 못 참아. 이건 배신이야. 그날 밤 헤일은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말했다. 너랑 이 아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짐 싸. 병원비도 내가 알아서 해. 정숙은 몸을 웅크렸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남편도 가족도 아닌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다.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마이너스. 남편의 폭언과 병원의 냉담함 속에서 한정숙은 새쌍둥이를 품에 안고 병원 입구에 찬 돌계단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쉼없이 흘렀고 숨은 자꾸만 짧아졌다. 핸드폰 화면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 엄마를 눌렀다. 정숙이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쫓겨났어. 애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정혜일이 날 외도했다고. 숨죽인 울음이 전화기 너머까지 퍼졌다. 어머니 오만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 있어. 금방 갈게. 1시간 후 덜컥거리며 멈춘 낡은 차량에서 어머니가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쇠함 대신 날선 분노와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가자. 이젠 엄마가 너랑 애들 지킬 거야. 그날 밤 정숙과 새쌍둥이는 오만순과 함께 강원도를 떠났다. 남해의 한 작은 해안 마을, 무인과도 같은 한 오래된 폐가 한의원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오만순이 젊은 시절 운영하던 자리였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찾지 못할 거다. 일단은 여기서 몸을 숨기자. 그러나 정숙의 눈엔 창밖 해안선을 따라 깃든 안개보다 더 짙은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남편은 단순한 의심쟁이가 아니었다. 집착에 가까운 그 눈빛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들린 작은 구조견,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다. 제발 이 아이들만은 지켜줘. 남해로 내려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한정숙은 낡은 책장 한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족보 책자를 발견했다. 외할머니가 물려준 오래된 문서였다. 그녀는 무심코 넘기다 눈을 의심했다. 한쪽 귀퉁이에 작게 적힌 이름 마르쿠스 테페라. 외할머니의 혼인 관계 옆에 기입된 이국적인 이름은 분명 한국 이름이 아니었다. 엄마, 이거 뭐야? 외할머니가 외국인이랑. 오만수는 차를 다 식히지도 못한 채 무거운 숨을 들이켰다. 그래, 내 외할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만난 사람이었어. 에티오피아 참전군인이었지. 그걸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어.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외모, 피부색, 머리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자신은 결코 남편을 배신한 적 없었다. 단지 묻혀있던 핏줄이 다시 발현된 것뿐이었다. 그걸 정혜일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널 믿으려 하지 않았어. 지금은 더 위험해졌을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PC를 켜고 혼혈 유전자 3세대 발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참전 유전자의 3세대 피부 발현 가능성.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난 아무 잘못이 없었어. 평화롭던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숙은 마루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복실이가 창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히자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분명 사람이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이다. 정혜일. 그날 이후 그녀는 외출 시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놀이터, 마트, 심지어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도. CCTV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제 그 사람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걸 넘어서 아이들까지 노리는 거야. 정숙은 결심했다. 지방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명예훼손 소송과 접근 금지 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그가 SNS에 나를 외도녀로 몰아가서 직장도 잃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고요.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가 불안정한 상태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정혜일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 아래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정숙의 사진과 함께 낙서처럼 적힌 문장.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숙아. 넌 내 거였잖아. 피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문을 이중 잠그고 아이들을 껴안았다. 절대 다시는 이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방송국을 찾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남편이 유전자에 대한 지식 없이 저를 외도녀로 몰았고 그로 인해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다큐멘터리 코너를 통해 방영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정숙을 향해 돌아섰다. 무지한 남편의 만행이다.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몰이에는 폭력이다. 수많은 댓글이 그녀를 응원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다. 방송 직후 SNS 메시지 창에는 익명의 위협이 빗발쳤다. 날 전국적으로 창피 줬지.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새벽 3시 현관 쪽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티크티크, 누군가 자물쇠를 건드리고 있었다.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지저댔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다.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침입하려고 해요. 아이들도 위험해요. 잠시 후 문이 쾅 하고 울렸다. 그 틈으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정수가 문 열어. 나야. 그냥 얘기만 하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혜일은 문 너머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넌 내 사람이야. 그리고는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다. 정숙은 경찰관에게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은 결국 내려졌다. 경찰은 정숙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말했다.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치 추적됩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차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하지만 정혜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호텔 프런트에서 남편인데 방번호 좀 알려주세요라며 접근을 시도했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다시금 포착됐다. 정숙은 짐을 싸고 또다시 도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폐교 근처 공터에서 아이들과 놀던 중 복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었다. 숲 뒤에서 튀어나온 검은 모자. 정혜일이었다.
이제 끝내자 정수가.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도망치려 했고 정숙은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절박한 싸움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정혜일은 저항하다 체포되었다. 수갑을 찬 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잊히지 않았다. 우린 운명이었잖아. 그 말에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사랑은 이미 집착으로 바뀌었고 그 집착은 피할 수 없는 공포가 되었다. 이젠 끝났어. 정말로. 정혜일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정숙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이들과 복실이는 작은 해안 마을의 새 집에서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집착과 광기의 뿌리는 단지 불신이나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피였다. 혼혈이라는 단어 하나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온 외할머니, 그 피를 잇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 그리고 아이들. 그녀는 작은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이 피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사랑도 죄가 아니다. 죄는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다. 아이들이 웃으며 돌아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복실이도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끝까지.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해의 바닷가 마을, 고요한 오후. 한정숙은 도서관에서 돌아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듯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온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우체통을 확인하던 정숙의 손이 멈췄다. 낯선 필체의 편지 한 통. 정숙아, 나 기억하니?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내가 빵 2개를 나눠주던 그날부터 널 잊지 못했어. 보낸 이는 이상우,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35년 전 졸업과 함께 소식이 끊겼던 그 이름. 그는 편지에 근황을 적어두었다.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고 지금은 이 마을에서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고.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이름 하나, 필체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 그 사람일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상우의 존재는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그 시절 친구들이 수군거릴까 몰래 교실 뒤편에서 주고받던 메모지. 소녀였던 자신은 그때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정숙은 결국 상우의 사진관을 찾았다. 해안도로 끝자락 오래된 나무 간판에 상우 사진관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카운터 뒤에 선 남자.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파였고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정숙 맞지? 상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숙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우는 다정하게 의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커피 한 잔 괜찮을까? 조용한 사진관 안 그들은 차분하게 서로의 시간을 풀어냈다. 상우는 도시에서 사진 기자로 오래 일하다 아내와의 추억을 잃고 이곳에 내려왔고 정숙은 새쌍둥이의 엄마로 또 한 남자의 광기를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에게 온전한 연민과 따뜻함을 담아 말을 건넨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바닷가 산책을 함께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웃음은 자연스럽게 피어올랐다. 정숙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상처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숙은 어느 날 마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끓이며 말했다. 엄마, 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어.
오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상우라면 난 찬성이야. 그녀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정숙의 마음속에 그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상우는 정숙과 아이들을 위해 작은 사진 촬영 이벤트를 열어주었다. 새쌍둥이는 환하게 웃으며 복실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소리 사이사이로 정숙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느 날 저녁 상우는 바닷가 벤치에서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말이야, 이젠 우리 조금 더 같이 있어 볼까? 그 말은 프로포즈도 고백도 아니었지만 정숙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이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다. 해질 무렵 바닷가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덮었고 봄은 다시 정숙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